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단원 개관, 단원 전체의 흐름을 좀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생용 탐구하기 2개 정도 할 거고요. 제가 미리 예고한대요.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나오는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 그리고 이제 수학습 원리를 완성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1은 이제 자연수를 깨뜨려 보자, 소인수 분해, 이렇게 학생용 그 제목과 소인수 분해라는 교사용 제목이 같이 써진 건 해설서입니다. 학생용에는 이 소인수 분해라는 말은 없고 자연수를 깨뜨려 보자라는 이제 스테이지 제목이 있을 뿐이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불편하더라도 해설서를 보시고 이것이 기존 교육과정에 어디 해당되는지를 같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학생용 교재에 교사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좋지만 아이들은 그걸로 고통을 받는 것 생각해서 소인수분해란 말을 지금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소인수분해를 정의한 이후에 학생들이 소인수분해가 뭔지를 받아들인 이후에 쓰는 것으로 자꾸 교과서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이제 이 책도 그것을 맞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이런 거 절대 없고 성취 기준도 없고, 이 책에는 앞쪽에는 없고 뒤쪽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해설서를 먼저 보시면 해설서에는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해서 지금 스테이지 1은 5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데는 한 장으로 표현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줄로 표현돼 다양합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많이 바뀐 부분은 이 핵심 지도 방향이 조금 복잡하게 써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어렵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5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5줄도 잘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줄 한 줄을 읽어볼게요. 이 단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당연하게 수라고 배운 자연수의 여러 가지 성질을 탐구한다. 이 당연하게란 말은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자연수를 정의하지 않았고요. 어찌 보면 중학교 와서도 자연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수가 뭔지를 교과서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이제 그런 자연수의 여러 가지 성질을 탐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자연수가 당연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성질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 단어는 약수 개념을 확장해서 소수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약수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때 배웁니다. 5학년 때 배운 약수를 2년 후에 끌고 와서 소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소수 개념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소수란 말을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 이렇게 말할 때 프라임이 핵심적이다, 아주 기초적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최고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소수가 왜 중요하냐? 선생님들은 중요하다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소수가 중요하다 말하지 않죠. 그것들은 중요한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경험시키려는 의도도 이제 없었다고 볼 때 우리는 철저히 그걸 경험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선 모든 자연수가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소인수 분해죠. 이게 소인수 분해를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뭐 소인수 분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소인수 분해를 왜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 자체도 간단한 거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경험하게 해야 되고 그 경험이 자기의 경험이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수만 있으면 소수끼리 곱해서 모든 자연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더해서도 만들어내는 거지만 곱해서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더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곱해서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를 느껴야 되죠. 더해서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곱셈을 만드는 게 더하기와 곱하기 차이죠. 우리 중등 선생님들은 더하기와 곱하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와 곱하기 차이를 뭔지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죠. 안 가르쳐 봤으니까. 우리가 가르칠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초등 선생님들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또 초등 선생님들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더하기 곱하기 개념을 정확히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한 번씩은 훑어줘야 된다. 중1 때 바로 이런 게 소수 개념 때도 곱하기 개념인데 왜 더하기로 수를 나타내지 않고 곱하기로 나타내는가 하는 거. 그럼 곱하기하고 더하기 차이가 뭔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잘 아는 대로 곱하기 그러면 가장 쉽게 나오는 게 9구단위잖아요. 5, 7이 35다. 왜 5, 7이 35냐? 5를 7번씩 더하다 보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7번 쓴 것보다 간단하게 5 곱하기 7이라고 쓰고 그것을 5씩 떼서 5, 10, 15, 20, 25, 30, 35 이렇게 하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는 띄어세기라 띄어세기. 띄어세서 빨리 셀 수 있다. 그걸 곱하기로 5, 7이 35라고 했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그러니까 어떤 수를 빨리 세려면 곱해야 돼요. 더하면 안 됩니다. 더하면 늦어요.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것도 소수로 곱해서 나타내는 것이 숫자 몇 개만 곱해도 큰 수를 나타낼 수 있지만 덧셈으로 나타내려면 큰 수를 써야 돼요. 근데 소수는 그냥 아주 작은 수를 몇 개만 써도 몇천 몇만을 그냥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수끼리 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초등학교 배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지만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중학 선생님들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중학교 1학년 단원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니네 초등학교 때 배웠지 하고 하면 안 되고 초등학교 때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방법만 가르쳐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교과서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철학이 직관입니다. 직관적으로 한두 개 되면 되는 거예요. 일반화가 원칙이 중등은 증명이지만 초등은 직관이에요. 그냥 되면 되는 거야. 2, 3은 6이지. 그러면 2와 3이 6의 약수야. 알겠어? 약수 끝. 이게 설명, 약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 중등은 약수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되죠. 2, 3은 6이다 하고 약수 정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직관으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 그 수준의 아이들이 왔는데 중학교에서는 대단히 애들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이해한 것처럼 그냥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린 거기다가 또 소인수 분해를 시켜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 배수 구하는 것과 초등학교 때 소인수 분해 하지 않고 약수 배수 구하는 게 다르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것마저도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중학교에서 또 소인수 분해하면 또 그것도 이해시켜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초1 첫 단원에 몰려 있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18하고 30이 있어요. 18하고 30의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구합니다. 초등에서는. 보셨죠? 나누는 거. 중학생도 쓰죠. 2에서 2, 9, 18, 15. 3, 3, 9, 3, 5, 15.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최대 공약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저 곱하면 최소 공배수다. 이게 초등학교 책의 전부예요. 왜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냐? 라는 것을 약간은 묻습니다. 약간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교사용 지도서에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뭐 더 이상 안 나눠져요 하는 정도로 초등학교 끝난다고 볼 때 중학교 개념으로 가라면 이 3하고 5가 중요한 거죠. 3하고 5가 서로소다. 더 이상 1 위에는 공약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와 3으로 나눌 수 있는, 공통으로 나누는 건 최대로 끝난 거다라고 말하는 이 과정이 중학교 와서 서로서란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걸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냐? 이거는 초등에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중학교 와서도 이 부분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더 놀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소인수분해도 합니다. 소인수분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중1 때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이 초등 교과서 저자들이 지나친 과욕으로 소인수분해를 초등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금도 올해 새로 나온 책도 있어요. 내가 넣지 말라달라고 했는데 중학교 몫을 빼가서 이것을 2 곱하기 3 곱하기 3 쓰고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 나머지 다 곱해서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왜 그런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교과서도 말하지 않고 초등 선생 누구도 이걸 설명한 사람 없어요. 니네도 설명 못하는 걸 왜 가르치니? 애들한테도 설명을 안 시키고. 심지어는 중학교 와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 교과서도 저는 아직 중학생들 제가 만난 중학생 중에서는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최대 공약수고 이게 최소 공배수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설명한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중학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소인수분 해가지고 밑이 같은 공약수인데 이건 밑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이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해가지고 밑이 같은 거는 2하고 3이 있죠. 최대 공약수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걸 택한다. 이렇게 말했고 최소 공배수는 밑이 같은 것 중에서는 지수가 크거나 같은 거 포함하고 나머지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를 왜 다 곱해야 되고 왜 밑은 같거나 큰 걸 하는 것이 최소 공배수냐? 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아이가 설명해 낼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저는 능히 설명해야만 비록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이 설명을 해내는 애가 한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설명하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여져야 된다. 아이들 중에 그 설명한 아이가 나타나서 걔가 설명해내면 딴 놈들이 도전할 수 있지만 모든 아이한테 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선생님 혼자서 그걸 설명해버리면 아이들은 아무도 여기 도전하지 못하고 사실은 누가 이것을 아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괴물 같은 얘기, 선생님만 아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인수분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요 부분이 아닌가. 거듭적으로 나타내서 지수가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하고 공통인 소인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왜 최대 공약수고 왜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를 설명해내는 이 과정이 수업에 명백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소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저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한 반에 한 명, 두 명은 설명해 내더라 하는 것도 제가 본 경험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꼭 설명해 내는 것을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해설서를 보시면 아이들 답 중에 이거 논리적으로 제대로 쓴 답이 사실은 실험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4,000명이 실험했는데 거기에 이제 4,000명이지만 1학년만 하면 1,500명이겠죠. 1,500명이 답을 내가 다 봤는데 이 답을 쓴 애가 없어요. 왜 그게 최소 공배수니? 왜 그게 최대 공약수니? 라는 질문이 이 책에 있어요. 근데 그거 답을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내놓음씩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썩 좋은 답이 없어서 지금 해설서에 나온 답은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답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엉터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고요. 거짓말로 우리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실험은 거기서는 성공적인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단원 지도 계획 볼게요. 단원 지도 계획은 매 중단원마다 이렇게 단원 지도 계획을
탐구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대부분 탐구하기가 한 차시 하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정한 탐구하기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되겠는데 이 지금 1단원은 스테이지 1은 탐구하기 7개가 7차시로 되어 있네요. 그 7차시로 하고 8차시에 되돌아보기. 이 탐구 되돌아보기는 여기서 따로 할 수도 있고 이걸 각각으로 쪼개서 할 수도 있다 갖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하고 되돌아보기를 연계해서 수업시간 내에 하든가 수업시간 이후에 하든가 이렇게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선생님들 중에 많이 묻는 거는 이렇게 한 차시에 탐구를 하나씩 하게 되면 진도가 많이 이제 이렇게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 1학년은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로 많이 빠져서 보통 한 단위가 줄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 못하고 처음에 이 책의 초판은 탐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는 지금 지난 12월부터 해서 1월 달에 인쇄대에 나온 새 개정판이 있습니다. 1학년 책.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책을 구입하셨다면 그 책은 올해 개정판이에요. 1월 달에 나왔어요. 거기에는 탐구하기가 작년보다 10개가 줄었습니다. 10개. 조금 진도 부담을 줄여드리는 목적으로 이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빼서 총 10개를 줄여서 이번에 새로 좀 얇게 작년 것보다 조금 책의 두께는 얇아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수업 부담이 좀 10시간 정도 여유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의 방법은 진짜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탐구하기를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 자신 없으면 다 하는 거고요. 저는 정말 선생님들이 뭐 과감하게 몇 개 탐구하기를 그냥 포기해도 된다. 몇 개 탐구하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탐구하기는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탐구하기를 정확하게 하면 그걸로 아이들의 그 소인수분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생기겠다라고 느끼는 것에 하나 집중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애들 믿어요. 아들이 분명히 해냅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를 스스로 해라 라고 그냥 과제 처리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꼭 모여서 모둠 활동하고 뭐 일일이 답을 다 내가 확인하고 맞춰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설서를 복사해주고 애들은 거긴 애들 스스로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이 가능한 이해라는 용어로 써. 전이 가능한 이해. 그러니까 전이 가능한 이해는 어떤 한 과제를 깊이 있게 제대로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면 전이가 이른다. 전이. 즉 다른 것을 저절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2개, 3개 묶으면 하나만 공부해도 나머지는 그 전이로 다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한번 해보시면 결코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 왜 이걸 안 가르쳐줘요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선생님 애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 설득의 과정에는 아이들의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겠지만 저는 한두 달 지나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다 진도 빼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수업 구상을 해서 가르쳐내면 그 시간 아이들이 머리에 좀 땀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부쩍 큽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몇 칸을 그냥 건너뛸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그 진도에 얽매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면은 그 학습 목표를 상세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해설서입니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소인수분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소인수분해가 그냥 뜻만 알면 되느냐? 그다음에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되느냐? 물론 좋죠. 이거는 기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소인수분해를 요런 그냥 뜻만 알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소인수분해 할 수 있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수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과 역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작업할 때는 지필진들이 소인수분해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토론해서 소인수분해를 왜 가르치는가, 어떻게 아이들이 소인수분해를 발견하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합의해서 만들어서 학습 목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약수의 특징을 관찰해야 되겠다. 관찰. 이 말은 과제가 관찰을 요구하는 과제를 만들겠다 그런 거고, 그 관찰에서 소수 합성수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뭐겠느냐. 이게 과제 1번입니다. 1번. 탐구과제 1번. 그 다음에 소수를 찾아내는 것을 책은 그냥 실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발명을 시켜야 되겠다. 찾아내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가 옛날에 한 것을 우리가 그냥 지금 문화적으로 이제 전습하잖아요. 그 전습이 아니라 먼저 애들이 발명하고 나서 에라토스테네스 수학자랑 비교시키겠다. 아이들을 수학자의 위치로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발명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 그리고 수학사도 이렇게 같이 엮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수학사를 들이대고 수학자를 들이대고 끝나는 거죠. 아이들은 거기서 관찰이나 발명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는 아니라 그것을 발명으로 되돌리자 하는 거고, 소수가 또 맨날 암호에 쓰인다고 맨날 우리가 뻥치고 있지만 진짜 쓰이는지는 경험하지 못하죠. 그 경험할 때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사용되는 걸 체험하게 하자. 이거는 설명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걔가 해봐서 암호를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까지 이제 문제가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설서에는 이 중요한 게 핵심 발문이에요. 수업에서는 이 핵심 발문 하나가 아이들을 얼마나 이제 살리냐 죽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핵심 발문이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지면상 그냥 하나씩만 최대한 하나나 두 개 넣는데, 여기서는 약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약수를 찾는 겁니다. 이 모든 약수를 찾는 거는 장차 고등학교 올라가면 약수의 개수를 세는 때까지 가죠. 어떤 중학교는 또 중학교에서도 약수 개수를 묻는 시험 문제를 내지만 명백하게 선행학습법 위반이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약수의 개수를, 그것도 확률과 통계 또는 지금 고1의 마지막 단원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고배 법칙을 쓰는 중요한 도구로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지, 중학교에서 약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중학교는 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약수를 다. 그래서 모든 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구했느냐? 어떻게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구한 게 진짜 다 구한 거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그 녀석이 뭐라고 답할 건가? 라는 것이 핵심 발문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 넣는 거죠. 자, 이제 학생용으로 가서 첫 번째 과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 과제가 약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첫 번째 과제는 이제 그 약수를 구하는 건데,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교과서. 이 검정 교과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천재교육 교과서 가장 많이 학교에서 채택을 했다고 해서 천재교육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재교육 유희창 교수님 쓴 교과서고요. 교과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고 이 부분을, 그다음 우리 책은 어떻게 했는가를 같이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과서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소수 합성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 열기 탐구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 이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쓰죠, 요즘은. 넓이가 5와 6인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은 각각 몇 가지인가 구하여보자. 이 말은 넓이가 5이고 6인 거를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5인 건 저렇게밖에 안 되지만 뭐 6인 거는 이렇게도 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적어도 지금 제가 여기다 했듯이 이런 거를 그릴 공간이 있어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책을 보면 이런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약수를 구해자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생각을 여는데 굉장히 빨라요.
예. 수업으로 말하면 동영상 수업이에요. 칠판 수업과 동영상 수업은 동영상 수업을 자꾸 요새 선호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칠판 수업이 좋은 이유는 칠판 수업은 사람의 사고를 따라가는 거지만 동영상은 사고를 앞질러 가는 거라서 애들이 지루하지 않지만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씩 넘어가는 거죠. 근데 칠판 수업은 지루하지만 아들의 사고를 천천히 맞춰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칠판에서 글씨를 써야만 그 계산을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따라가는 건데 동영상에서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팍팍 넘어가 버리면 아이들은 그 사고 따라올 시간이 없이 그냥 눈으로 주마간산이 되는 거죠. 눈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직사각형 그리는 것도 지금 힘든데 갑자기 약수를 구했어요. 이 직사각형과 약수가 무슨 관계 있는가를 전혀 연결하지 않고 그냥 직사각형은 그리는 거고 갑자기 약수를 구하라. 그 5의 약수는 1, 5고 6의 약수는 1, 2, 5, 6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갑자기 시켰는가가 전혀 개연성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밑에 약간의 이제 예시를 이것도 애들이 해야 될 거를 다 책이 해주고 겨우 아이들이 하는 거는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지금 애들이 여기까지 애들이 연필 들고 할 일이 일하고 이 쓰는 거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게 생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지금 참여해서 한 가지야, 두 가지야. 누가 책이 그려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냥 답만 껄쩍껄쩍. 애들한테 뭐 청소시키면 청소를 막 빗자루 붙잡고 막 신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도 살짝 끝만 잡고 껄쩍껄쩍 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건 활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갑자기 5의 약수는 1, 5고 뭐 이렇게 쓰라. 이렇게 빈칸 넣기는 아이들의 사고를 지극히 제한하는 겁니다. 칸을 좁혀 놓을수록 애들이 할 일을 없애는 거예요. 칸을 넓혀 놓고 애들이 쓸 여백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는 이런 반대적으로 가야 되는데 빈칸 넣기 학습지 너무 많이 보는데 빈칸 넣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빈칸 넣기는 그냥 큰 칸 넣기. 뭐 이거에 대해 써라. 10줄 써라. 그게 칸 하나 넣으면 괜찮아요. 그런 빈칸 넣기 괜찮은데 선생님이 다 미주알 고주알 써주고 딱 애한테는 네모 칸 하나에서 1 하나 쓰면 되고 2 하나 쓰는 이런 빈칸 넣기는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확 가는 거죠. 특징이 뭐냐. 근데 이제 잘 보면 이것도 굉장히 머리 써서 만든 탐구 활동이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과서는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그냥 그 다음으로 바로 그냥 직통으로 갑니다. 직통. 이게 바로 그 다음 줄이에요. 자연수 5와 같이 이렇게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소수 정의가 나와버려요.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이다. 성질도 바로 줘버려요. 왜 2개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합성수가 있고 합성수는 3개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 이게 바로 탐구 활동에 이어져 나오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꼭 연습을 시켜요. 연습은 따라하도록 만드는 데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끄떡끄떡하면 이해했구나 라고 또 판단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바로 소수 합성수를 언제 배웠다고 막 구분하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 기본인데 이제 수학의 발견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수학의 발견 학생용 탐구하기 1을 보시면 소수 합성수인데 넓이라는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아까도 넓이를 했죠. 그렇지만 5와 6만 한 게 아니고 넓이를 2부터 10까지 했어요. 2부터 10까지. 여기서 넓이가 1자리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왜 1을 뺐을까? 해설서에 보시면 1을 뺀 거에 대한 의도가 나오고 수업 노하우가 나옵니다. 그 위에 18을 갖다가 이렇게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한 부분은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 이걸 떠올리면서 약수 배수를 아이들이 떠올려서 초등학교에서는 약수 배수를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약수 배수가 다 구해지는데 왜 이렇게 구하면 다 구한 건지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중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넓이가 이제 2, 3, 4, 5, 6, 7, 8, 9, 10 9개의 넓이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그리는 걸 처음부터 열어뒀어요. 이제 물론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같은 거다, 같은 모양이다, 합동이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 또 3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고 몇 가지는 잘 가지만 이제 4에 가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지만 정사각형이 또 나오죠. 이렇게 두 칸짜리가 나오죠. 두 칸짜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5에 가면 또 이제 똑같은 이렇게 이제 5로 연결되겠죠. 근데 6에 가면 새로운 유형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가 나오겠죠. 4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 그럼 7은 다시 5가 연속이 되는 거고 8은 4가 연속이 되고 아닌가요? 8은 6이 잘못됐네요. 8은 6이 오는 거고 9는 4가 오고 10은 다시 6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제가 했듯이 그건 화살표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의 사고를 뜻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진한 아이들은 그냥 다 그리겠지만 꾀가 있는 애들은 머리 쓰는 애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 4 정도 그리면 벌써 5부터는 5는 1과 2와 3에서 했던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6은 또 새로운 거니까 그릴 거고 7은 또 2, 3, 5와 같은 거 8은 6과 같은 거 9는 또 4와 같은 거 제곱수니까 10은 6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 화살표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모양에 나오는 방법의 차이를 애들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사고가 분류하는 사고가 뛰어난 아이들이고 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고죠. 이렇게 특징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게 되는 거고 10개를 다 그린 아이들은 조금 유심히 보셔야 힘든 아이들이죠. 아직은 사고가 이렇게 어쨌든 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 넓이를 다 그린 다음에 이제 모는 그림판에 그린 그 직사각형을 보고 가로 세로를 길이를 먼저 추출해내요. 그래서 2에는 가로 세로가 1과 2가 있었고 자, 이 작업은 왜 했겠냐? 그럼 아까 모눈에서는 기다랗게 그린 애가 있고 가로로 그린 애가 있어요. 요게 1이고 2고 요게 1이고 2인데 어떻게 그리든 여기는 1과 2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그 두 개가 동치로 인정해라는 활동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쓰면서 선생님 1, 2와 또 2, 1이 있는데 이렇게 4개를 써야 됩니까? 라는 거에 그래 뭐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 애들이 스스로 결국 1, 2만 쓰면 되겠구나. 이거는 결국 같은 거 한 가지로 봐야 되겠다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다 숫자를 쓰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1, 3, 1, 2, 4 이렇게 가겠죠. 1, 5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쓰게 됩니다. 벌써 쓰면서 보면은 개수가 2개인 게 있고 3개인 게 있고 4개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견한 성질은 어떤 애들은 뭐 딱 2개가 두 개냐 3 이상 이렇게 하는 애도 있지만 저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2, 3, 4로 구분하는 정상이다라고 판단해요. 3개하고 4개를 3 이상으로 묶는 아이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 2, 3, 4로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녀석들이 다 합성수로 간다는 것은 나중에 합성수를 정의하고 나서 묶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정직한 거지 2와 3 이상으로 나눈 애들은요 선행한 아이들이 분명해요. 선행했기 때문에 2와 3 이상 그런 거지 어떻게 3하고 4를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정상이라고 보는데 애들은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빠른 애들은 이제 선행한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은 모둠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모둠에서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구별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모둠 활동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간 다음에 비로소 이제 여기서 핵심이 여기죠. 여기 모둠 활동에서 약수가
일하고 자기가 일이 계속 나오니까 일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라는 것에 어떤 생각이 여기서 조금 나오게 돼요. 이 생각이 일과 자기 자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모듬모듬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 모듬 나오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하시기는 여기서 연결하기, 아까 그 5가지 그 교사 활동 중에 연결하기를 통해서 일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것이 있구나. 또 일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 가지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거기서 그냥 선생님이 분류해버리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의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일과 자기 자신과 더 추가로 갖는 것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은 선생님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앞에서 요거 말할 때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사고가 먼저 일어난 그 사고를 내가 끌어오는 겁니다. 학생 사고 기반 학생 참여 활동이에요. 학생 참여 수업이란 말이죠. 학생 사고 기반이 안 되는 학생 참여가 아니고 사고가 기반되는 이런 사고를 끌고 와서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교사가 내리지만 아이들 사고 속에 있었던 것을 교사는 연결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이들한테 금방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과서처럼 이걸 가르친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직사각형 넓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할 때는 소수 합성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소수 합성수 개념으로 다시 직사각형 넓이를 바라보라. 직사각형 넓이를 소수 합성수로 다시 분류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한번 보고 다시 20으로 이걸 확장. 직사각형 10까지 했기 때문에 20으로 다시 한번 소수 합성수로 해보자라고 해서 확장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사용 지도서로 가볼게요. 교사용 지도서에서 이제 해설서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해설서를 보실 때는 가장 먼저 탐구활동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선생님들은 학생용을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학생용을 풀 때 답만 씩 내지 말고 예상하기라, 예상하기. 우리 반에 어떤 아이는 이렇게 풀 거다. 우리 반에 그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풀 거다. 또 우리 반에 어떤 애는 이런 실수를 할 거다. 그걸 예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학생용을 학생 입장에서 예상을 해가면서 해결한 다음에 해설서로 오시는데 해설서는 탐구활동 의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해결할 때 이 탐구활동 의도대로 내가 해결했는가, 내가 의도를 잘 읽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이제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세로의 곱으로 되어 있구나. 두 수의 곱의 순서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세로의 길이의 곱을 두 수의 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직사각형은 초등에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 대수가 기하로 이제 연결되는 첫 장면이다. 곱셈이 기하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곱셈이 원래 5 곱하기 7 그러면 35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은 숫자의 대수적인 계산인데 넓이가 이 세로가 5고 가로가 7인 요 직사각형 넓이를 요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를 7개로 쪼개고 세로를 5개 쪼갰을 때 요 조그마한 일자리 넓이가 35개가 있다라는 것이 넓이에 구하는 공리란 말이에요. 공리. 이게 이제 기하학에서는 공리라 하지만 초등에서는 그냥 이거를 실제로 구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거 구할 수 없는 거라서 공리로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가르치지만 직사각형 공리죠. 공리지만 초등학생들이 공리를 가르칠 때는 그냥 공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구단으로 가르쳐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우리가 넓이를 왜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느냐, 중등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초등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답해요. 먼저
길이가 일자리 넓이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걸 단위 넓이라고 그래요. 이 단위를 먼저 정의하고 단위 넓이가 이 속에 몇 개 들었냐를 세는데 그렇게 몇 개 들었냐를 세야 되니까 이거를 넓이가 일자리로 모는 종이로 쪼갰을 때 7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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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다. 그럼 7개를 5번 더하는 거니까 5, 7이 35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더하는데 그것이 곱셈으로 바뀌어서 구구단이 되는 이 구구단 경험을 2학년 때 했던 구구단을 5학년 넓이로 다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대수와 기하, 대수 기하학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요게 첫 사건인데 어쨌든 이 직사각형 넓이는 수에 관계된 거예요. 수. 넓이는 도형이지만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수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이가 이 두 수의 곱의 쌍으로 나타내는 그것으로 넓이를 구하는데 그 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수배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이 속에 약수배수가 나타내는 이런 이제 수학적인 것을 여기서도 이용했고 아까 그 천재교육 책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5학년 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그 대수적인 수인데 그게 기하학적으로 곱으로 나타내면서 넓이가 되는 걸로 지금 이 책은 가고 있고 이것이 기하적인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넓이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이 탐구 활동을 이렇게 넓이로 하게 됐는가, 그 넓이가 약수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가 소수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그려진다. 그래서 이 소수 정의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고 이것은 이제 많은 교과서가 사용하고 있죠. 아까 그 교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넓이를 가지고 도입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별다른 아이디어보다 이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냥 이용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는 아직 약수를 본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수를 모두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모두 구한 것이 판단하는 약수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모두 구했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약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구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을 두자. 근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과정이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중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탐구 활동에서도 약수를 모두 찾은 것이냐 하는 것만 판단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가 1인 경우를 뺐어요. 아까 보면 그 뺀 이유는 두 번째 답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두 번째 답을 하다 보면 거기다 1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이 본래적으로는 소수에 끼어야 되는데 소수에서 제외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애들한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책에서는 지금은 1을 뺐다. 그리고 그 1을 회복시키는 것은 뒤에 가면 탐구하기 위해서 1을 회복을 시킵니다.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이 수학의 발견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란다. 그냥 옛날부터 그래 왔어.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고 왜 그랬는가를 추측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다 과제화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크면 알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다 네 나이도 다 알아야 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이 탐구학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념 의도가 나오면 이제 제작 의도 나오면 예상 답안이 나오고 예상 답안 쭉 줍니다. 예상 답안에는 이렇게 틀린 답도 줘요. 틀린 답.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하나만 넓이가 4인데 정사각형 하나만 딱 그려놓고 넓이가 6인데 2, 3은 6짜리 딱 하나만 그리고 넘은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애들은 이 다음 탐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려라 이런 중간 질문을 한 번 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을 또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써내는 예상 답안이나 또 실제 이제 써낸 답안들을 스캔해서 쭉 집어넣고 있죠.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거를 말한 애가 있었어요. 이거 직사각형 넓이가 짝수일 때는 가로 또는 세로 길이에 2가 있다. 이런 말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이 과제는 이 다음 과제랑 이 말은 이 다음 과제랑 연결되는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이 다음 과제는 에라토스테네스 체를 아이들이 이제 발명해내는 건데 첫 질문이 이제 이의 배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제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첫 시간에 아이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해주면 이게 아이의 사고란 말이에요. 아이의 사고를 다음 시간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질문이나 선생님 발언이 필요합니다. 왜 넓이가 짝수면 항상 가로 세로 중에 길이에 2가 있을까? 라든가 이런 말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다음 시간에 필요한 답이 애한테 나와요. 다음 시간 첫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그러면 다음 시간이 상당히 유하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을 연결하기 기술이라는데 수업 시간에 매 시간 나오는 아이의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것이 틀린 말이든 단편적인 말이든 그것이 반드시 이 다음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놓으면 결국 아이로부터 생각을 끌어내지 못하고 선생님이 생각을 억지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가급적 모든 아이들의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은 아이들 입에서 발언이 되게 만들고 그 발언이 된 말은 다 곳곳에 살려놔서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 또 우리 반에서 안 나왔으면 다른 반에 누가 이렇게 했더라 라는 말로 그럼 애들이 확인합니다. 걔한테 확인했을 때 그 말이 그 반에서 나왔으면 그 반 수업 아이의 말도 우리 반에 공유되고 이렇게 사고가 연결되는 그런 이제 수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장면도 좀 잘 챙겨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20까지 가면은 이렇게 소수 합성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예상 답변이 쭉 나온 다음에 이제 그다음 마지막 해설서의 마지막 부분은 수업 노하우로 연결이 됩니다. 수업 노하우는 요 경우는 굉장히 길은데 요 1번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볼게요. 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까 우리가 봤죠. 맨 처음에 나온 게 18에 대해서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표현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거지만 오늘 이 소인수분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때문에 이 식을 처음에 상징적으로 끌고 왔고 이렇게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이제 약수 배수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리고 결국 소인수분해로 발전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이제 1번을 풀 때 이런 발문을 할 수 있어요. 추가 발문을 이제 가끔 집어넣어 놨는데 네모 직사각형을 다 그렸을 때 다른 답이 더 있는지 이게 전부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면 아이들이 빠진 것을 다시 더 챙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예를 들면 18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도 자 3 곱하기 6에서 끝났어요. 그럼 사실은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 중요한 건 1, 2, 3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에 의해서 사전식으로 1 해보고 2 해보고 3 해 그 다음 4로 가야 돼요. 4. 근데 4를 가지고는 18을 곱할 수가 없어요. 4는 탈락. 5 안 돼. 6으로 가야 돼. 6으로 가면 6 곱하기 3이 되는 순간에 이 3 곱하기 6과 겹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다 구했냐? 다 구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루트 18이죠. 루트 18. 4점 얼마죠? 4점 얼마를 넘어가면 루트 18은 곱하면 18이 나오는 제곱해서 18 나오는 숫자가 루트 한가운데 루트 18이 있는 것이고 루트 18보다 큰 숫자는 6, 3이 있지만 이런 숫자는 다 6이 있다면은 6보다 작은 수로 곱해서 나올 거니까 이 작은 수가 앞에 있을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 루트 18을 벗어나는 수에 대해서는 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3 다음에 4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소수의 판정법이죠. 자, 그런 소수의 판정법도 간간히 지금 이게 이제 정확히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소수를 찾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루트 18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가야 다 했구나, 내가 다 했구나.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1, 2, 3이면 충분하다. 4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죠. 이 곱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추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가보면은 이제 이 참고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수의 범위가 확장되죠.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와 영만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음수를 배우고 유리수까지 배우고 중2 때는 없고 중3 때 무리수가 다 실수까지 가고 고1 때 허수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약수 배수의 개념도 초5 때 정의되면 초5 때는 자연수와 0까지만 정의돼요. 그럼 그때 정의된 약수 배수는 지금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양의 약수의 개념이에요. 음의 약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약수는 음의 약수도 다 되는 거고 정수 범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음의 약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음의 약수는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칙이 뭐냐면 한 번 정의한 것은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5학년 때 정의해버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약수가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교과서가. 그럼 누가 내리냐? 선생님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은 정수의 입장에서 약수의 정의를 내려야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당식의 입장에서 약수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당식의 약수 배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정의가 정확하게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에게 몫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쓰면 A는 BQ다. A는 BQ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정의예요. 초등학교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누는 것으로만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곱해서 나오는 수, 이 나눗셈식에서 나머지가 0일 때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그때 A는 BQ를 할 때 A가 B 곱하기 Q로 곱해질 때 이게 약수 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수 배수 개념이 다시 곱으로 바뀌는 것은 중학교 올라와서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소인수분해가 결국 약수 배수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참고를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로 체로 가는데 요거는 우선 여기까지 해서 과제 1번 몇 가지 일단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과제는 1시간 10분 쉬었다가 3차 시에 하도록 할게요.